운영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 꿈과 애환과 희망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때 박정희와 싸웠던 사람이 윤보선 아닙니까? 윤보선이라는 사람은 그런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어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죠. 부장 출신이죠. 그러나 박정희는 가난했고 전쟁을 통해서 악영적으로 받고 죽다가 살아남고 군대에서 고생도 하고 해가지고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를 그냥 그대로 자기의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성격상 마음, 가슴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가슴이 좋은. 그 다음에 금상첨화로 박 대통령 사람은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비상한 가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직업이 첫째는 교사였죠. 교사. 국민들에 대한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뭡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 다음에 혁명가였습니다. 혁명가. 박정희가 한 혁명은 뭐냐? 이승만이 한 혁명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승만 혁명을 이어받아서 박정희는 근대화 혁명을 했습니다. 산업화 혁명을 한 거죠. 자, 우선 공무원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대기업을 만들어서 수출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과학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혁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산업혁명도 포함되어 있고 교육혁명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혁명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정희 둘 다 혁명가입니다. 혁명가예요. 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공무원도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고 국민도 국민다운 국민이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즉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식주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박정희 시절에 해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정희가 한 번 더 쿠데타를 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 국회 해산, 대한민국 선포. 이거 두 번째 쿠데타. 이걸 왜 했느냐? 이때 박 대통령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박정희는 한 번도 민주주의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안 된다. 나는 사회주의로 가겠다. 아니면 나는 제3의 길을 가겠다. 박정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목표는 민주주의다. 그 다음 통일이다. 그러나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정치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정치인 이런 식의 선거, 이런 식의 국회 그대로 놔두고는 도저히 국가 발전을 앞당길 수가 없다. 지금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 시기가 결정적이다. 1970년대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역사의 악역을 맡을 테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줬거든. 그러나 요건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그러나 이 시기에 국가 건설, 중화공업 건설, 자주국방력 건설, 농촌 개혁, 즉 새마을 운동,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 등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기능을 약화시켜야 해서 유신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7년 계속됐습니다. 유신체제도 독재라고 보기는 가능해요. 왜냐? 독재라는 것은 언론 자유를 말살해야 독재가 성립되는데 그 기간 중에도 우리 언론이 다 비판을 할 만큼 했어요. 비판을 할 만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욕하는 것, 정보부 욕하는 것, 군대 욕하는 것, 북한 정권 찬양하는 것은 금지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뭐 시장이 잘못했다든지 누가 돈 받았다든지 여당이 나쁜 짓 한다든지 이런 건 마음대로 썼습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소 언론 자유가 제한된 건 사실이지만 언론 자유가 말살된 적은 한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70년대에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시기를 박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중하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기틀을 바로 그때 만들었죠. 그때만. 그러나 박 대통령한테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11.6 사건을 만난 겁니다. 11.6 사건. 이 11.6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김재규입니다. 그럼 김재규가 왜 박정희를 좋아하느냐? 이게 복잡해요. 그러나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때 누가 박정희한테 감히 권총을 들이댑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이유로 계속 설명합니다. 제일 나쁘게 보면 그놈이 갑자기 발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일 좋게 보는 사람은 김대규는 의사다, 윤봉길과 같은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진실은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포함해서 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김재규라는 사람이 우직하고 불량한 사람이 이거는 맞는데 이 사람이 또 너무 단순하고 울컥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박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많고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김재규는 암살자로서는 기가 막히게 성공을 했어요. 세계 암살사에서 가장 성공한 암살자가 김재규입니다. 왜냐? 2인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노마크 찬스가. 그리고 경호실장이 차인철이가 권총을 안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권총을 안 가지고. 그런데 뭘 해서 실패했느냐? 암살하고 나서 그 뒤에 뭘 해볼까? 권력을 잡아볼까 하는 구상은 한 것 같은데 그건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지리멸렬해버렸어요. 아니 제대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랬으면 박 대통령을 암살한 다음에 그 현장을 다 봉쇄를 해버리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장관들, 총리 이런 사람들은 몽땅 정복으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관할한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이 범행은 차지철이가 했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고 대업령을 표기한 다음에 자기하고 연락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실권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구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상만 했지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 죽이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나 이걸 죽인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어느 누구 단 한 사람하고도 의논 안 했어요. 의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논이 안 됐으니까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죽이는 데는 기가 막히게 성공이고 쿠데타 기획자로서는 지리멸렬해버리고 무슨 박정희를 죽여놓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없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차를 타가지고 그 부관 보고 신발 좀 벗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길로 가면서 앞에 탔던 옆에 탔던 정성화 장군이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정성화 장군 하셨는데 육군본부 방카로 갑시다. 육군본부 방카로 갔어요. 그때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로 갔습니다. 정말 따르죠. 육군본부 방카로 가니까 방카에서 김재규가 할 일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구경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막 자중증 돼가지고 제거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박정희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만든 거중국 혁명, 근대화 혁명, 산업화 혁명이 성공한 바탕에서 80년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도 이거 해가지고 이제는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자 해가지고 6.29 선언이 일어나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좌파 정권이 10년 동안 등장했습니다. 이 좌파 정권 등장하면 보통 나라가 왼쪽으로 가면서
법치가 무너집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파퓰리즘이 득세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쳤습니다. 그러나 좌파도 선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 선거에서 다시 정권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65년 동안 그리고 서양에서 벌어졌던 약 1000년 동안은 이 민주화 과정을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의 법칙입니다.